안녕하세요. 네, 브론즈 탈출조 김현우. 박태희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 과제 세 번째. 오늘은 뉴럴 네트워크와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RNN 그리고 딥 인코더까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1장, 2장은 제가 하고 3장, 4장은 박재익님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 부분. 근데 차례는 우리 방금 했었나? 네. 차례는 첫 번째로는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 구조인 퍼세트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층 퍼세트론, 그리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킬 때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다뤄볼게. 먼저 우리 딥러닝에서는 딥러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가 퍼세트론이라는 구조인데, 끊어볼게. 이거 왜 내가 봤을 땐 안 깨졌었는데 또 깨지지? 컴퓨터 옮겨본. 먼저 우리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 구조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건데, 이 퍼셉트론은 우리 뇌에 있는 우리 뇌에서 뉴런의 동작을 좀 모사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저런 제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식으로 입력 신호가 있으면은 그 입력 신호를 합해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이 어떤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출력하는 구조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수식적으로 도식화해 보면은 어떤 입력 x 값에 대해서 중간에서 연산을 진행하고 출력을 하는데, 중간에 연산은 우리가 보통 이걸 가중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액티베이션 연산 두 가지를 거친 다음에 출력으로 결정해서 출력값을 생성해 주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렇게 보통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블릭 탄젠트 그리고 렐루 함수를 가장 많이 써. 이 함수를 써줌으로써 이런 우리 입력값에 대해서 좀 비선형성을 주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구조에서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구조고, 또 출력을 하게 되면은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퀘어 로스를 사용해서 정답과 출력값의 차이를 이렇게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출력값과 정답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퍼셉트론 구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 우리 앞에서 말한 그런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가중치 W를 학습시켜 줄 거야. 가중치는 우리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이 인풋들을 볼 건가, 웨이티드 썸을 할 때 그 웨이티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웨이트들을 학습시키는지는 경사하강법이라는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코스트 펑션이 가장 낮은 값을 향하도록 우리가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해줄 건데, 그 방향과 정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코스트 펑션의 미분값을 통해 가지고 그 방향을 결정하게 돼. 요 수식으로 보면은 저 웨이티드가 제일 아래 값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분값에 반대보호를 더해주면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수식적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로스트 펑션을 웨이티드로 편미분할 때 두면 체인 룰에서 이렇게 이런 걸 바로 미분할 수 없어서 체인 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거를 다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근데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측한 것과 정답과의 차이가 클수록 요 미분값이 더 커지고, 그리고 대상 가중치와 연결된 입력 펀치 값이 클수록 요 미분값이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웨이트는 기존 웨이트에서 요 미분값을 빼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퍼셉트론은 이런 어떤 선형식의 태스크는 굉장히 잘 수행을 해내는데, 이렇게 비선형은 해결할 수 없는 추론 문제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하게 되는데, 아까 뉴런을 모사한 퍼셉트론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XOR 문제 같은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선형식이 아니라 비선형식으로 또
이렇게 구조를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들었던 어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의사결정 나무랑 비교하면은 이런 선의 방향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은 이렇게 직선 임성의 방향이고 의사결정 나무는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런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은닉층이랑 그런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형태의 함수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층 컵세트로는 좀 더 이렇게 구조화해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이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이루어지거든. 그 은닉층은 히든 레이어는 히든 노드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히든 노드의 역할은 인공신경망의 복잡도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데 히든 노드가 많을수록 아까 뭐 저런 구분 문제에서 어떤 경계면을 형성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층의 경우는 분류 문제에서는 이 출력층의 개수가 우리 범주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그 출력 노드의 수가 출력 변수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이런 퍼셉트럴 학습 방법과 비슷하게 얘도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얘는 포워드 방향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다시 로스를 계산해서 다시 포워드를 하게 되면은 연산량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만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여기 나타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으로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 우리가 초기화된 처음에 임의의 초기 값으로 요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계산된 아웃풋과 에러를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가중치들부터 먼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이 과정을 로스가 최소화가 될 때까지 좀 반복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의 효율적인 학습이랑 좀 우선 예측 성능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앞에 말했던 처음에 어떤 그 웨이트들과 바이어스를 어떤 값으로 초기화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는데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향과 양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너무 복잡해지는 인공신경망은 데이터에 오버피팅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예방할지 그리고 그 고차원의 어떤 데이터도 분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교화시켜서 이 학습을 좀 더 유리하게 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면은 더 좋은 효율의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로 가중치 초기화인데 처음엔 단순하게 모든 가중치를 0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웨이티드 썸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 웨이티드가 다 0이 돼버리면은 결국 바이어스밖에 안 남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리니어 모델이랑 똑같은 결과를 모든 가중치가 같은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이 방법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뭔가 가우시안 분포에 기반한 그런 랜덤 샘플링 노멀 디스플레이 정규 분포에서 랜덤 샘플링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랜덤 샘플링에서의 베리언스가 알파로 임의의 값을 하게 되면은 이 너무 크거나 작은 값에 그런 분포가 커지면은 W 값이 엄청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활성함수에서 미분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활성함수의 미분값이 0에 가까워지면은 그 미분값의 크기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레디언트 그 크기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발달한 게 이 노멀 분포를 따르되 우리가 너무 큰 베리언스나 너무 작은 베리언스는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게 적절하게 결정해보자. 이런 접근법을 이런 관점에 접근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비의 초기화 방법과 허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쓰여.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수학적 증명이 있지만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인공신경망의 일련 뉴런수랑 출력 뉴런수를 고려해서 이 분포를 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론은 우리가 활성함수를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쓸 때 좀 적합하고 허 초기화 방법은 층의 아웃풋이나 뭐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입력 뉴런 수만을 고려해서 베리언스를 결정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면 돼.
얘는 렐루 함수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초기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말했던 방법론들을 좀 비교해 보면은 제로 이니셜라이징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발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랜덤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수렴을 하긴 하지만 조금은 더딘 학습 속도를 보이고, 자비의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빠른 수렴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거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가중 그 웨이트의 가중치 업데이트는 이 미분값으로 결정이 되는데, 요걸 다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 어떻게 했더라? 이 기호 어떻게 했더라? 베타였나? 에타. 에타? 네. 에타 값이 우리가 이 가중 러닝 레이트라는 가중치를 줄 건데, 얘 값에 따라서 얘를 얼만큼 이동할지 우리가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얼마만큼 갈지를 결정하는 게 이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결정을 못하게 되면은 새들 포인트,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포인트에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잘 고려를 해줘야 돼. 요거는 요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그레디언트를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할지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앞에 말한 모든 데이터의 그 출력을 다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방향인데, 이게 너무 데이터가 방대해지면 느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다 보지 않고 몇 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전에 왔던 방향이 아무래도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 그 방향을 고려해서 이동하자. 그 방법이고, 또 NAG라는 거는 요런 계산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동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좀 파생된 건데, 아나그리드는 많이 업데이트된 애는 점점 더 비율을 줄여서 업데이트 시키고, 업데이트하면 안 되는 애가 업데이트 되면 걔는 비중을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얘도 근데 너무 반복되게 되면은 좀 새들 포인트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보폭을 조금씩 줄이는 건 좋은데, 어떤 애가 얼마나 어떤 텀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를 또 고려해가지고 RMS 프로이라는 방법론이 나왔어. 그리고 요 아담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제일 우수하다고 알려진 방법인데, 요 모멘텀의 개념과 업데이트되는 항목을 양을 고려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요 방법론을 좀 결합해가지고 요 방향도 스텝 사이도 적절하게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요걸 잘 해가지고 우리가 찾는 최소점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으면 더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일반화 문제인데,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로스 펑션은 우리가 인풋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미니멈으로 찾아가야 되는 항목이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너무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 핏하다 보면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한을 주는 텀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L1 레귤러라이제이션과 L2 일반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있는데, 얘는 수식을 보면은 얘는 절대값을 이용하고 얘는 제곱값을 이용하는데, 좀 구조는 비슷하고, 이 람다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인데, 얘를 높게 할수록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강해져가지고 좀 모델을 단순화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 0이면은 그냥 얘는 0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일반화를 안 한다는 거고, L1 일반화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으로 라쏘 방법이 있고, L2는 리찌가 있고,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또 배웠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화 방법이 있는데, 입력 데이터의 분포가, 이 정규화는 보통 우리가 스케일이나 그런 분포를 일원화해주는 방법이잖아. 근데 특히 백 프로파게이션 방식을 학습할 때 뒷단의 가중치를 학습을 했는데 앞단의 앞단이 또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학습하는 효율이 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풋 데이터가 분포가 흔들리는 거를 좀 방지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아까 말한 그런 흔들리는 게 용어로는 인터널 코베리언스 시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의 학습을 또 방해한다. 그래서 얘를 좀 방지해주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 방지해주는 그런 정교화 방법에는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할 건데 그건 좀 그때그때 쓰임이 다르니까 하나씩 알아볼게. 우선 배치놈인데 요거는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미니 배치마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정교화를 한 다음에 또 일정한 스케일과 시프트를 통해서 적절한 분포로 다시 퍼뜨려주는 그런 방법론이야. 이거는 좀 생각하면은 정교화를 했다가 다시 스케일하고 시프트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쓰는데 너무 퍼져있거나 너무 모여있으면 그게 리니어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 너무 퍼져있으면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퍼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미니 배치마다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그 평균을 빼주고 분산으로 나눠주는 정교화를 진행한 다음에 이 스케일 값인 알파와 요 베타를 곱하고 더해가지고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준다. 이 장점은 앞에 말했던 그런 시프트를 감소시켜주고 또 요걸 함으로써 러닝 레이트를 좀 크게 키울 수 있어서 빠른 학습이 가능해. 단점은 이 배치 크기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데, 배치가 커질수록 이 미니 배치가 원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수한 수렴이 되지만 좀 학습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너무 작게 하면은 어떤 노이즈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그리고 이게 시퀀셜 모델에는 좀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으로 소개할 게 레이어 노멀레이제이션인데, 요거는 앞에 말한 그런 배치 크기의 한계를 조금 없앨 수 있고 배치를 사용 안 하거든. 그리고 얘는 각 인스턴스별로 모든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시퀀셜 모델에서도 시퀀셜 모델에서 적용해도 잘 사용이 돼.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얘는 배치는 CNN에서 많이 쓰이고 요거는 좀 아래는 그 시퀀셜 모델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2개가 더 있는데, 얘는 그 앞에서는 어떤 피처를 전부 다 취합하고 미니 배치를 취합해서 만드는 정교화였다면, 얘는 각 샘플에 하나의 채널만 정교화를 하는 방식이야. 얘는 뭐 어떤 비전 픽셀이 하나하나 있는 어떤 비전 작업을 해도 조금 유리한 정교화 방법이고, 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 보기에 너무 그 데이터 양이 많고 또 하나로 퉁 쳐보기에 너무 학습이 좀 제대로 진행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룹을 나눠가지고 보자,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각 샘플에서 어떤 특성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정교하는 방법이야. 이 뒤에서 좀 시각화해서 보여줄 건데 그거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배치놈을 쓴다는 거는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고 어떤 7x7 인풋 데이터가 있고 이런 필터를 통해서 피처 맵을 만들잖아. 이 피처 맵을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 할 건가, 이 방법인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인풋 데이터를 여러 개의 배치로 나눠가지고 m개의 배치로 나눠서 이 필터로 이 각 배치에 따른 피처 맵을 만들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의 필터를 쓰면 이런 여러 가지의 피처 맵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 필터 하나를 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인풋을 이제 더 이상 배치로 나누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필터를 썼을 때 나오는 이런 피처 맵이 있잖아. 그 피처 맵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까 배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했는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정교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행이나 열로 다 평균과 분산을 구했다면은 얘 하나만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교화를 하는 거고, 또 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전체를 하는 게 레이어 놈이었다면 이 m개의 그 개수 중에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그룹을 설정하면 이 3개만 묶어서 보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고, 만약에 그룹을
이 M개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레이어 놈과 똑같은 효과가 나고 그룹을 1로 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놈과 똑같은 효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가 그 이런 인공신경만의 기본 모델에서 파생된 딥뉴럴 네트워크와 그 CNN 모델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히든 레이어를 여러 층을 둬가지고 매우 깊게, 우리 깊다고 표현하는데 히든 레이어 많은 거를 깊게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고차원의 인풋 데이터를 피처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알아서 속성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 그 뭐 음성이나 이미지 그리고 뭐 그런 텍스트 등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동작을 잘해.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하게 되고 이 뒤에는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활성화 함수를 썼을 때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0과 1로 매핑을 해주는 활성화 함수잖아. 그러면은 이 레이어가 길어지게 되면은 아까 체인으로 막 미분을 하는데 그 미분 값이 0과 1로 아웃풋을 내게 되고 그걸 계속 곱해주면은 점점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거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극복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극복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좀 소실되지 않는 새로운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좀 해결을 했어. 그거는 대표적으로는 뭐 많은 게 있지만 렐루 함수가 제일 대표적인데 얘는 비선형성도 유지를 하면서 어떤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활성화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층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인풋 데이터에 과적합되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두 개의 좀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는데 드랍아웃이라는 어떤 랜덤한 노드를 비활성화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일부러 약간 성능을 너무 오버피팅되지 않게 너무 최적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은 여기 사진이 좀 다음 장에 있구나.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은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각가지 방법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보여는 데이터를 많아 보이게끔 그래서 과적값도 맞게 되고 모델 정확도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굉장히 좀 우수한 성능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그런 다양한 모델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개의 모델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CNN 모델이에요. CNN은 이미지 그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인데 이 두 가지 정도 특성을 가지고 이미지의 그런 두 가지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그 계산법으로 피처를 뽑아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는 그 각 픽셀별로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을 가지게 되고 또 뭐 색깔이 있는 경우는 RGB라는 채널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이 딥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넣어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각각의 픽셀을 하나의 변수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400바이 700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인풋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각각의 픽셀을 다 고려하게 되면 84만 개나 되는 인풋을 고려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모델이 커지고 그 학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이미지에서 어떤 피처를 뽑아내서 그거를 알고리즘의 인풋에 넣어주자 라는 개념으로 좀 CNN이 그런 개념을 연구하는 게 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연구한 꼭지고 요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지라는 특성에 맞게 컨볼루전이라는 계산으로 요 피처를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그 앞에서 말한 이미지의 두 가지 특성이 스페셜리 로컬 콜리레이션이 있다는 점이랑 인베리언스 피처가 있다 요 두 점인데 요거는 이미지는 인접한 이미지끼리는 좀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요 부분하고 요 어떤 피처가 어디에 있을지는 랜덤하다 요 두 가지 그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컨볼루션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분석할 때는 컨볼루션으로 피처를 뽑아내서 인풋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컨볼루션 방법을 할지는 뒤에서 좀 얘기해. 자, 이미지를 하면은
우리 CNN 모델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도식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과정이 좀 중요해. 그래서 이 앞에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줄게. 우선 컨볼루전을 한다는 게 요게 그 연산에 좀 직관적으로 좀 도움이 돼서 가져온 그림인데 우리가 필터라는 개념이 있고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필터를 인풋 이미지에 그 겹쳐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서 피처 맵을 만들어주게 되거든. 이 계산은 굉장히 단순한 게 이 필터 값을 각 웨이트가 있는 필터 값을 이 인풋 데이터에 곱해가지고 엘리먼트 썸을 해주면은 이 하나의 값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필터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렇게 돼서 이 피처 맵이 3바이 3으로 축소가 돼. 그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게 되고 뭐 실제 이미지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5바이5 이미지가 있을 때 3바이3으로 이렇게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피처 맵에는 이 컨볼루션으로 계산된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 컨볼루션 계산 값을 한번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비선형 변환을 한번 해주게 돼. 그렇게 되고 앞에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컨볼루션 CNN 모델은 컨볼루션과 활성화 펑션 그리고 풀링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되거든. 그래서 컨볼루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활성화 함수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풀링부터 얘기해줄게. 풀링은 이렇게 피처맵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 공간적 크기를 줄이고 계산량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약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어떤 특성인데 연속된 이미지에서는 어떤 특징을 뽑아낼 때 가장 극단적인 값을 뽑아내면 가장 그 피처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맥스 풀링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미지에서는. 그래서 요 인풋에서 풀링을 해주게 되면은 요 2x2 풀링이라는 거는 요 두 개 중에 가장 큰 값을 하나로 가져가고 요거 네 개 중에 가장 큰 값도 하나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간 차원을 축소한다. 그러면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풀링 요 세 개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약간 스킬들이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패딩. 패딩이 뭐냐면은 우리가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어떤 필터로 이렇게 하나씩 연산을 해서 진행한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산하게 되면은 한 번밖에 못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터 값을 하게 되면은 피처 맵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피처 맵은 필시 그 사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는데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모델의 그 효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인풋을 바로 활용을 못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이즈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행해주는 게 패딩이에요. 패딩은 그냥 제로 패딩이라는 방법인데 그 테두리에 0의 값을 임의로 넣어가지고 그 진행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픽셀이 가장 한 번밖에 안 쓰이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트라이드는 이 필터가 한 번에 몇 칸씩 움직일 것인가 요거를 결정해 주는 값인데 1이나 2의 값을 가장 많이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압축된 피처 맵을 플래트닝 그냥 일렬로 쭉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면은 우리가 찾는 우리에게 그 업무에 맞는 모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 CNN 모델에서 고려해야 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필터 크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두 번째는 필터 수를 몇 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트라이드를 몇을 할 것인가 또 제로 패딩을 한 줄만 할 것인가 두 줄을 줄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CNN 모델이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고 대표적으로 처음에 초기에는 알렉스 넷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얘는 특징은 뭐 큰 필터 사이즈 초기에는 큰 거를 쓰고 갈수록 좀 작은 걸 써가지고 그런 특징을 뽑아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VGG넷이라고 있는데 얘는 알렉스 넷에 비하면 좀 더 깊게 레이어를 많이 가져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알렉스 넷 이런 3번 풀링하게 되는 구조대 얘는 뭐 6번, 뭐 8번 이렇게 해야 돼서 좀 깊이가 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구글넷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왜 필터를 하나만 써야 되지? 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모델인데 그래서 얘는 하나의 인풋 이미지에서
그 필터 사이즈를 필터 사이즈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여기서 좀 약간 인상적인 거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그래서 이렇게 더 깊게 쌓을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는 레즈넷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는 이제 152레이어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말했던 너무 깊어져서 생기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극복해 준 게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런 그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그 더해주는 그런 구조로 진행돼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항상 이 x 원래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1 이상의 값을 항상 보존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되지 않고 플로우가 잘 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구조에 더해서 요즘에는 점점 더 크고 깊은 모델이 많이 생성되고 있고, 요즘에는 좀 크기보다는 좀 효율화, 그래서 좀 경량화시키는 방법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CNN 구조는 여기까지고, 다음 RNN부터. 그러면 제가 이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그 뉴럴넷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CNN은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 뉴럴 네트워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시퀀셜 데이터, 그 시계열 순차 정보가 있는 데이터에서 많이 쓰는 뉴럴넷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 순으로 그 정보가 변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정에서 이제 어떤 것을 작업을 할 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들어가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처리하기 쉬울까에 대해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 시퀀셜 데이터라는 거는 기존 데이터랑 좀 다르게 시간 정보가 추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정보가 저렇게 n 곱하기 d 차원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t 시점이 추가가 돼서 n 곱하기 t 곱하기 d의 텐서로 표현이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는 그 앞에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와 다르게 이 히든 노드끼리, 그 시점이 다른 히든 노드끼리도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ht 플러스 1, ht 플러스 2끼리도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차 데이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시퀀셜 데이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같은 피처, 이렇게 여러 피처가 이제 여러 시점으로 수집된 데이터, 첫째 날 테이블 하나, 둘째 날 테이블 하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 한 시점의 정보 X가 그 다음에 다음 시점의 정보 Y를 타겟으로 다음을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주기로 묶어가지고 다음 주기를 예측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 쓰이는 이제 뉴럴넷이 리커런트 뉴럴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기본적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서, 저 H를 다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이제 확 이렇게 펼쳐놓으면 저렇게 HT-1에서 HT로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여러 구조가 있는데요. 뭐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many to one, many to many, one to many, one to one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many to one은 이제 여러 가지 인풋이 이제 여러 가지 시점에 인풋이 들어와서 하나의 Y로 나오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런 건 이제 감정 분석, 감정 분류해서 여러 가지 그 시퀀셜한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감정이냐로 나오는 그런 때 쓰는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many to many는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해서 대화 번역 모델이죠. 문장이 여러 토큰에 있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여러 토큰에 있는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모델이고, 원 투 매니는 이제 하나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개 이미지 캡셔닝에 많이 쓰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원 투 원은 제일 간단한 그냥 글자 하나 넣고 다음 글자가 뭐냐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걸 이제 바닐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일단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바닐라 RN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닐라 저희가 먹는 아이스크림은 아무것도 안 뿌리고 먹었을 때 이제 바닐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바닐라 RNN은 아무것도 첨가가 되지 않은 기본적인 RNN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식을 보면 HT-1이 그 인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 시점 T-1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가 추가로 저렇게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기에 가중치 WHH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거랑 똑같이 인풋에도 가중치가 붙고 바이어스가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이한 거는 저 HT-1이 다음 히든 스테이트 HT를 예측하는데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HT도 이제 다시 Y를 예측할 때 쓰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후의 구조는 다른 딥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바닐라 RNN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형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다 보면 얘는 지금 활성함수를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거든요.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미분하면 이제 양쪽 끝은 그 미분값이 0이 돼요. 그래서 미분을 계속해서 백프로포게이션으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초기에 있는 그레디언트들은 거의 0으로 수렴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레디언트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단으로 가면 그레디언트가 없어져서 결국에 나중에 있는 정보만 너무 크게 작용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한 모델이 이제 LSTM과 GRU라는 모델입니다. LSTM이란 모델은 롱 숏텀 메모리라고 좀 이름이 웃기긴 한데, 과거 정보랑 현재 정보를 거시적으로 다 고려하려고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저렇게 해서 아까 바닐라 모델부터 좀 복잡하죠. 많이 이렇게 여러 스테이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활성함수들도 조금 더 추가되는데, 크게 보면은 셀 스테이트와 폴겟 게이트, 그다음에 인풋 게이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인풋 게이트는 어떤 값을 업데이트 할 건지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인풋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후에 이제 설명할 셀 스테이트에 올릴 그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C 틸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인풋 게이트에서 그 출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저 GT가 C 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제 X와 똑같이 바닐라 RNN처럼 저렇게 해서 하이퍼볼릭을 한번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 HT-1과 XT로 이제 그 C 틸다라는 거를 추가로 또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폴겟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폴겟 게이트는 지금까지 위에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게 하나 지나가는데, 그 셀 스테이트에 있던 정보들을 얼마나 잊어버릴지를 결정하는 그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0부터 1까지 값을 출력해서 이제 얼마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이제 식처럼 이제 앞에 있는 똑같은 비슷한 식인데요. 얘를 해서 얼마나 할지 저 FT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건 밑에 있던 인풋과 폴겟 게이트에서 올라온 그 정보들을 이제 곱하고 더하는 그런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T-1 시점에 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폴겟 게이트 결과 값과 곱을 해서 아까 0부터 1까지의 출력값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T-1 시점에 셀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갈 건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새로 올라온 그 C 틸다라는 인풋 게이트 결과의 후보와 이제 얘를 곱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셀 스테이트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곱한다고 되는데 사실 더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망각한 값과 그다음에 그 새로운 C 틸다를 더해서 새로운 T 시점에 셀 스테이트를 해서 이게 최종 셀 스테이트 값이 가고,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값이에요. 리커런트로 이제 이 뉴럴넷에서 계속 이어지는 값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단은 이제 이전 히든 스테이트 값이랑 이제 인풋 값으로 아웃풋 게이트를 계산하는 그 기본적인 RNN 모델이랑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아웃풋 게이트 값과 그다음에 그 셀 스테이트 값이 히든 스테이트 값으로 계산이 돼서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NN 바닐라 RNN과 다른 점은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전의 값들을 계속
이렇게 읽지 않고 보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GRU라고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이라는 건 이제 이 LSTM이 보시다시피 셀 스테이트도 있고 게이트도 여러 개가 있어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단순화한 구조고요. 그래서 셀 스테이트를 빼고 그냥 히든 스테이트만 쭉 가는 구조인데, 그다음에 인풋 게이트와 콜게이트 게이트를 그냥 하나의 업데이트 게이트라는 것으로 합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셋 게이트를 통해서 콜게이트 게이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랑 망각의 정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제 RT라는 게 리셋 게이트여서 저기에 이제 저 활성 함수를 통해서 정도를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식은 사실 LSATM과 좀 비슷한데 마지막에 저 HT 부분이 이제 1-Z와 Z로 해서 이 정도를 결정을 해서 마지막 HT를 결정을 하는 조금 더 단순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많이 나온 어텐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RNN을 쓴 모델 중에 하나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여러 시점에 정보가 있는데 이게 RNN 출력에 어느 시점 정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려는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어느 시점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주목한다 해서 무슨 어텐션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이 구조는 그 바하다나우라는 어텐션 그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것도 히든 스테이트와 뭐 인풋 스테이트 이런 게 다 있는데, 일단 여러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때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을 하려고 했던 알고리즘이어서 히든 스테이트 값을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이제 내적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어느 거랑 어느 거가 연관이 높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적 값이 높을수록 방향성이 비슷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내적한 거를 어텐션 스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스코어들을 다 먼저 각 히든 스테이트마다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코어들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요.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이제 지수의 그 값을 올린 다음에 그 지수 값들을 쭉 더해서 이제 그 위에는 그 해당하는 i번째 지수 값을 해서 확률 분포처럼 보이는 그런 함수인데, 이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 각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알파라고 만들고요. 그래서 각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콘텍스트 벡터, 문맥 벡터의 생성에 기여하는 비중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텐션 스코어가 높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적 값이 높으면 이제 이 스코어가 높아져서 그 기여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히든 스테이트랑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컨캣, 그냥 이렇게 문자열을 붙이는 걸 컨캐티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컨캣을 한 다음에 이제 선형 변환, 비선형 변환을 쭉 수행을 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소프트맥스를 해서 최종적인 이제 그 결과물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그 예측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제일 확률이 높게 나와야 되는 그런 예측을 수행을 하는 게 이 어텐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바하다나우 어텐션이라고 하고, 같은 어텐션 개념인데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루옹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앞에 어텐션과 다르게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조금 다른 거죠. 아까는 이제 다 히든 스코어 그 어텐션 스코어 한 다음에 했는데,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도 컨텍스트 베이스드 펑션에 따라서 이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어텐션도 여러 개가 있듯이. 그래서 아까는 이제 닷 프로덕트 그 내적을 하는 방법을 썼는데, 닷 프로덕트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닷 프로덕트 그 내적을 할 때 그 런어블 웨이트를 추가해서 내적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네럴 방법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콘텍스트 벡터와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을 한 다음에 변환하는 컨캣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산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어텐션이라는 거는 그 각 히든 스테이트의 비중이 얼마나 돼서 예측하는데 어떻게 쓰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이제 RNN 구조고,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오토 인코더도 이제 뉴럴 넷의 한 종류인데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도 뉴럴 넷의 한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또 독특한 구조인 게 뇌가 나오면은 뇌가 나오는 그 뉴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왜 쓰냐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얘를 차원을 축소시켰다가 다시 확장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상치 탐지하거나 아니면 차원 축소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입출력 노드 수보다 그 가운데에 적은 수의 노드를 갖는 그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보가 축약됐다 복원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약됐다가 제일 많이 축약이 되는 그 부분을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이렇게 잠재했다고 해서 하는데 그 레이턴트 벡터를 다른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차원 축소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인코더는 그 축소되는 부분을 인코더, 그 다음에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디코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넣어서 내가 나오지만 이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내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풋 한 것과 아웃풋 한 거의 그 차이를 이제 제곱해서 한 거를 로스 펑션으로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인코더, 바닐라 오토인코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이게 노이즈에 좀 민감한 그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극복을 하고자 나온 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건데요. 이거는 일부러 그 인풋에 작은 규모의 노이즈를 첨가한 다음에 원본이 복원되게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첨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고서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이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이 밑에 설명이 붙이 되는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노이즈를 조금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위랑 좀 다르게 위에는 인풋에다가 했지만 얘는 레이턴트 그 벡터에다가 이제 그 노이즈와 그 평균과 분산에다가 노이즈를 조금 더 첨가해서 바꾸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컨볼루션 뉴럴 넷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이미지를 취급하는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이미지를 컨볼루션을 해서 다시 디코딩을 통해서 다시 아웃풋에 나오는 건데 그 앞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큰 이미지를 많이 줄여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다시 얼마나 크게 얘를 잘 돌릴 수 있냐가 되게 관건이에요. 앞에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디코더 부분에는 디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컨볼루션을 트랜스포즈에서 반대로 하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풀링을 거꾸로 하는 언풀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풀링을 반대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맥스 풀링의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값을 하고 나머지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그 위치 정보에 그 맥스 값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0으로 채워서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런 거를 언풀링 방법이라고 하고요. 뭐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값을 다 채워놓으면 다시 원래가 그 복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컨볼루션을 반대로 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자체가 그 어려운 연산은 아니지만 사실 반대로 하는 건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정이 복잡한데 시간상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이제 다시 복원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복원을 하다 보면 엘레멘트 이 사이에 이제 패딩을 다시 넣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패딩 숫자를 어떻게 정하냐면 오리지널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보다 하나 작은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패딩이 있던 경우에는 오리지널 컨볼루션의 필터 사이즈에다가 오리지널 컨볼루션의 패딩을 빼고 1을 더 빼면은 이제 외부 패딩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컨볼루션 앞에서 이렇게 인코더 부분에서 컨볼루션 계산했던 걸 다시 펼쳐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 활용이 되냐면은 이제 저런 뇌 MRI 사진인데 저런 의료 이미지에 그 이상치를 탐지하는, 그래서 뇌 원래 이미지들을 다 넣은 다음에 이상한 그 뇌 사진들은 아니면 다른 의료 사진들은 그 복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원이 뭔가 이상하다. 그럼 얘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걔네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
그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공정 이미지, 뭐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이상치 탐지를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또 이제 RNN에도 오토 인코더가 있는데요. 이 RNN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퀀셜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뉴럴넷이어서 이 시퀀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이제 RNN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런 순차 데이터가 있고 이 순차 데이터를 또 순서대로 이렇게 복원을 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요건 이제 어디 쓰냐면 이렇게 공장에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게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어떤 시점에서의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상 상태를 탐지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건 이제 로스 펑션이 그 처음과 나중에 그 차이를 그 로스 펑션으로 쓰기 때문에 그 차이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가 그 이상 상태가 있는지를 탐지하기가 좋습니다. 또 이게 그 표를 그대로 넣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 이상치의 기여가 높은지도 찾을 수가 있어요. 로스 펑션을 저런 식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RNN 오토인코더는 이런 그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이렇게 이상치 탐지에 최대한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